31장 이별. 상해에서는 동지들이 회영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18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버스 회사로 규학을 찾아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규학은 소년의 신분을 물어보기도 전에 종이 쪽지부터 펼쳐보았다. 11월 17일 밤 이회영 만주행 남창호 승선. 규학은 머리끝이 솟구쳐 올랐다. 부르르 떨리는 몸으로 소년을 향해 입을 열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홍종호라 부르고 제 아비는 고 홍순입니다. 조선에서 이조판서 대감댁에서 살았던. 규학은 소년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노비 홍순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뜻밖이었지만 홍순의 아들을 만난 것에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내가 누군지 짐작이 가는구나. 그런데 이 쪽지는 어디서 난 것이냐? 저는 화자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옥관빈 사장님 밑에 있지요. 옥 사장님 소실 향숙이란 여자가 급히 내게 주면서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일자로 의심받고 있는 옥관빈이라는 말에 규학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홍종호는 만주에서 아버지 홍순이 축자, 어머니와 상해로와 살면서 화자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향숙이 참 잘해주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 그만두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어젯밤에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치다니 총을 맞고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이 종이 쪽지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버스 회사에 찾아가 이규학 선생님을 찾으라고 하면서요. 서울에서 상해로 도피한 향숙은 은숙이 일러준 대로 영국인 버스 회사로 규학을 찾아갔지만 신분이 하늘과 땅이라는 생각에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단은 취직하기가 쉬운 식당에서 일했다.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몸이라 견뎌내지를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상해의 유명한 유곽 별궁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손님 옥관빈과 가깝게 되었다. 향숙은 서울에서 은숙을 알고부터 독립운동가라면 무조건 존경한 탓이었다. 옥관빈은 한인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별궁에서는 왕처럼 모시는 단골 손님이었다. 돈이 많다는 것도 이유였지만 독립운동의 뿌리인 신민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탓이었다. 정말 향숙이 보기엔 옥관빈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다. 독립운동가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종종 별궁에까지 독립운동가라는 중년 남자들을 데리고 와 거나하게 먹이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질러주기도 했다. 중년 남자들뿐만 아니라 20세를 갓 넘긴 애국 청년들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모두 옥관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한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향숙은 우연히 옥관빈의 옷 주머니에서 이회영이란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몰래 몸속에 숨겼다. 그리고 버스 회사로 찾아가 규학에게 건네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옥관빈에게 이회영이란 인물이 누구냐고 짐짓 물었다. 내가 왜 그런 걸 묻지? 혹여 이회영을 아느냐? 애국지사들과 한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인데 저라고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내까짓게 독립운동가에게 관심을 갖다니. 아무튼 그가 상해에 온 지 1년 남짓인데 향숙이 내가 그를 알다니 괴이한 일이 아니냐. 향숙은 옥관빈의 내까짓게라는 말투에 충격을 받고 말았다. 향숙은 서울에서 은숙이 해준 우리라는 말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깡그리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회영을 그라고 낮추어 부른 호칭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옥관비는 이회영 선생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눈치챘다. 그리고 2년 전 정화운을 들락거린 후쿠다가 떠오르면서 옥관빈과 후쿠다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후쿠다도 회영을 그자라고 불렀던 탓이었다. 당신은 왜 훌륭하신 분을 좋지 않게 말하죠? 그라고 하다니요. 향숙은 옥관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졌다. 향숙의 눈에 벌써 분노가 충천하고 있었다. 이회영 같은 인물은 이제 조선의 앞날에 방해가 될 뿐이야. 대세도 모른 채 명문가의 자존심만 내세우거든. 난 생리적으로 그런 귀족이 싫어. 어떻게 그런 말을. 난 당신이 독립투사라고 존경했는데,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는데. 독립투사? 향수기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돈으로 호강이나 하면 되는 거야. 호강이나 하라고요? 그렇고 말고 내가 향수기를 왕비가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왕비가 부러워하도록 돈을 퍼부어주면 다인가요? 향수기 옥관빈의 눈을 파낼 듯이 쏘아보았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면서 사람을. 향수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이 중국은 물론 곧 세상을 다 갖게 될 것이야. 사람은 시대를 간파할 줄 알아야지. 옥관비는 화를 냈다가 다시 향숙을 달랬다. 이완용처럼요? 뭐야? 그분은 미개한 조선을 살린 진짜 애국자야. 이제 보니 당신 친일자군요. 지금 나에게 친일자라고 했느냐? 그래요. 밀정일지도 모르죠. 무엇이라 천한 것이 감히. 두 사람은 갑자기 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옥관빈이 몸을 부르르 떨며 향숙을 노려보고 향숙은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갈팡질팡했다. 장차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은숙의 당부가 떠올랐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재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마침 등 뒤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권총을 집어들었다. 생전 처음 잡아본 권총이었으므로 다음 행동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총을 손에 쥐자 두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가 닿았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누르면 될 것 같았다. 순간 옥관빈이 잽싸게 총을 빼앗아 향수를 향해 쏘았다. 반사적으로 들어올린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히고 향숙은 문을 박차고 나가 대문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때마침 마주친 홍종호에게 쪽지를 건네주며 규학을 찾아가 전하라는 부탁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규학은 홍종호를 돌려보내고 유자명, 백정기, 엄영순, 오면직 등과 급히 만나 종이쪽지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정의 앞잡이로 의심받고 있는 옥관빈 옷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일본 경찰서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증거였다. 동지들은 회영이 떠나기 전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규창이 서경에게 인사를 하러 갔던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형제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석 어른 댁에 가셨더란 말이냐.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나는 강가에서 아버님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지들은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으면서도 마치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이 어렵게 말문을 텄다. 영석 어르신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요즘 너무 어려우니 그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요. 지금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니니 모두 말 조심하세요. 조용히 듣고 있던 유자명이 두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그때 규창이 비로소 부두에서 만난 뱃사공을 떠올렸다. 참 부두에서 망명때 압록강을 건너졌다는 뱃사공을 만나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유람선 선주 겸 선장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 배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사양하셨죠. 나중에 뱃사공은 어디로 갔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느라 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땐 뱃사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뱃사공일 리가 없어. 뜻밖의 만난 뱃사공이 사정을 알 리가 없지를 않소이까. 그리고 옥관빈과 뱃사공이 알 리가 있겠는가.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옥관빈은 다양한 사람을 포섭하고 있다지 않소. 가만 뱃사공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오면직 동지가 정색을 하며 규창에게 물었다. 왜 그러시오, 오동지? 신문 기사가 떠오릅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 날 신문에 유람선 선장이 총에 맞아 바다에 표류하던 걸 중국 공안이 발견했는데 강도 소행 같다고 했소. 생각났어요. 아버님께서 마치 중마고우를 만난 것처럼 첸징우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맞아, 첸징우. 죽은 그 뱃사공 이름도 첸징우란 말이요? 그렇소. 선생님을 만난 다음 뱃사공이 죽었다. 뭔가 이상하질 않소. 그러나 선생님과는 무관한 듯 싶소이다. 상해에 사건이 났다 하면 강도살인 아닙니까? 다음 날 오면직 동지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심각한 얼굴로 소문을 전했다. 주서와 연충렬이 윤락과를 돌다가 성병에 걸려 병원과 약국을 들락거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서가 윤락과를 드나들다니요.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한병원이라면 상해에서 이름난 병원인데 그곳에서 내 처가 쪽 사람이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두 사람이 옥관빈과 이용노와 동행하여 고급 요릿집에도 들락거린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옥관빈과 이용노의 말이 나오자 동지들의 눈에 불이 켜졌다. 교민회 회장 이용노 또한 밀정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옥관빈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서둘러 주서와 연충렬을 유인하여 이를 규명해 봐야 할 것이었다. 그들을 유인하는 일에 규창이 나서기로 했다. 규창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서경의 토방을 지켜봤지만 토방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충렬이 사는 곳을 탐문한 끝에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규서는 토방을 나와 연충렬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규창은 무척 진지하게 다시 애국 청년단과 소년동맹을 재건하자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애국 청년단과 소년동맹 단원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홍구공원 연봉길 폭탄 사건이 터지자 일본에 쫓기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백범 선생께서 자금까지 지원해 주신단 말이냐? 규창이 김구 선생님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남아 한인 청년연맹 백정기와 엄영순이 돕기로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규서와 연충렬의 눈빛이 빛났다. 그렇소. 앞으로 조선 독립은 우리 청년들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서 서두르라 당부하셨소. 태공, 규서의 호. 태공 형님과 연충렬 동지와 내가 어서 일을 추진해야 다른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오. 맞는 말이오. 누가 먼저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금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니 태공 한시라도 빨리 일을 합시다. 연충렬이 들뜬 표정으로 규서를 재촉했다. 세 사람은 당장 일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규창은 백정기와 엄영순과 의논하여 바로 다음 날 남상 입달 농촌학교로 그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입달 농촌학교는 유자명이 책임자로 있는 학교였으므로 윤봉길 홍구공원 사건 이후 일경에게 쫓길 때도 김구를 비롯한 임정원들과 많은 애국지사들이 몸을 숨긴 곳이었다. 규서와 연충렬은 김구 선생을 만난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영웅이 된 기분으로 규창을 따라 나섰다. 백정기, 엄영수는 남아 한인 청년 연맹 동지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한적한 교회에 있는 탓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었다. 동지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규서와 연충렬에게 김구 선생께서 밤이 되어야 도착을 할 것이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동지들의 말을 충분히 믿었다.
흥구공원 폭파 사건 이후 일본은 김구를 검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김구 선생은 대낮에 함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김구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규서가 초조한 얼굴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밖엔 비가 오고 있었다. 연충렬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돌기 시작했다. 남화 연맹 동지들도 밤이 깊어가자 마음이 급해져 가고 있었다. 동지들이 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백정기와 엄영순을 재촉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김구가 나타나지 않자 눈치 빠른 연충렬이 규서에게 눈짓을 했다. 규서가 알아차리고 소변을 보러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충렬도 함께 가겠다며 일어섰다. 화장실은 교사 뒤편에 있었으므로 교실을 벗어나면 그만이었다. 5명의 남화연맹 동지들도 화장실에 간다면서 함께 일어섰다. 모두 복도를 벗어나 교사 뒤편 화장실로 갔다. 다 함께 소변을 보던 중 연충렬이 규서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남화 연맹 동지들보다 먼저 화장실을 벗어나 운동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남화 연맹 동지들이 그들 뒤를 추격했다. 비에 젖은 중국 특유의 차진 진흙이 발목을 붙잡듯 철떡철떡 달라붙었다. 남화연맹 동지들이 금세 앞질러 뛰고 두 사람은 진흙 때문에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곧 붙잡히고 말았다. 진흙 위에서 한바탕 난투가 벌어졌다. 다물단으로 유명한 남화연맹 동지들이 그들을 간단히 제압했다. 둘을 결박하여 빗속에 꿇어앉히고 취조가 시작되었다. 유자명이 물었다. 이 규서 너에게 먼저 묻겠다. 왜 도망을 치려고 했느냐? 김구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겠다고 말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규서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옥관빈에게 동지들을 몇이나 팔아먹었는지 말해. 성미 급한 백정기가 뺨을 후려 갈기며 다그치고 나섰다. 규서의 입에서 피가 터지고 연충렬의 코와 입에서도 피가 터졌다. 유자명이 백정기를 자제시키며 다시 나섰다. 규서 잘 들어라. 옥관빈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느냐. 내 숙부에 대해서 말이다.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아닙니다. 규서가 펄쩍 뛰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게 거짓말을 하다니. 동지들이 당장 요절을 내야 한다고 분을 터뜨렸다. 다시 묻겠다. 너는 영석 어르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그리고 어른께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 제1의 재산을 모두 바친 분이시다. 설사 내가 옥간빈과 무슨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른을 생각해서 너에게 관용을 베풀 용의가 있다. 다만 거짓 없는 정직한 자백일 때이다. 유자명이 차분하게 설득을 하자 규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달싹거렸다. 사실은 안 돼. 연충렬이 소리치며 말을 막았다. 태공 속지 마시오. 용서란 없소. 백정기가 연충렬을 후려치고는 다른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연충렬이 없어지자 규서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다시 유자명이 회유했다. 너는 연충렬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조선 제1 가문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자, 어서 말하라.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혈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느닷없이 혈통 때문이었다는 규서는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고백했다. 천진에서 상해로 온 규서는 애국청년당에서 활동하면서 연충렬을 알게 되었다. 비록 망명생활을 하는 처지이지만 서경, 회영, 시영 형제들의 가문은 상해에서도 존경받는 가문이었고 규서는 가문 덕에 애국청년단에서 귀공자 대접을 받았다. 특히 연충렬에게 규서는 부러운 존재였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때 연충렬은
유곽을 드나들면서 매춘 여성들과 접촉을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규서를 꼬드기기 시작했다. 이제 막 20살을 넘어 성년이 시작된 규서는 세상 물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2살 위인 연충렬은 세상사의 더러운 것에 물들어 있었다. 연충렬은 규서를 유곽으로 끌어들여 함께 문란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태공, 남자는 나이 20살을 먹었다고 하여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경험해야 비로소 성년이 되는 것이오. 우리 가문에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소. 듣기에 민망하니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오. 더욱이 애국운동을 하자면 통이 커야 하고 남자다워야 해요. 교서는 서경이 애지중지 키운 탓에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 가문 정신은 확실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하여 규서는 연충렬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연충렬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처음 마시는 술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들이 다가와 규서와 연충렬 옆에 앉았다. 연충렬의 작전이었지만 규서는 알지 못한 채 당황했다. 저리 가시오. 규서의 말에 여자도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자 연충렬이 상해는 북경이나 천진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신사라는 말이요. 라고 농담을 하며 자꾸 술을 마시게 했다. 규서는 금세 취기가 돌고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던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손을 잡아보고 싶기도 하고 뺨을 만져보고 싶기도 했다. 여자가 붉은 입술을 살짝 벌리며 웃을 때마다 꽃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겠거니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말았다. 마치 손에 잡았던 아름다운 새를 그만 놓쳐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이 가도록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길을 가다가도 비슷한 여자를 볼 때면 그녀인가 싶어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규서의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을 때 연충렬이 유곽으로 규서를 데리고 갔다. 지난번에는 서민들이 가는 보통 술집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여자가 술을 따르는 고급 유곽이었다. 규서가 어리둥절하여 두리번거리며 쉬 앉지 못했다. 그때 나비처럼 사뿐 그녀가 들어섰다. 규서는 하마터면 소리를 칠 뻔한 걸 참으며 아니 와라 끌어안고 싶은 심정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다. 다시 봅니다 도련님. 그녀가 웃으며 규서에게 인사를 했다. 그동안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상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오직 규서에게만 쓰는 말이었다. 연충렬이 시킨 모양이라고 규서는 생각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그녀를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태공, 오늘은 명화에게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니 웬일이요. 여자는 날아갈 것 같은 몸짓으로 술을 따랐다. 규서는 그녀가 준 술을 계속 받아 마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그녀가 규서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그때 연충렬이 규서의 귀에 대고 오늘이 태공의 총각 딱지 떼는 날이요. 라고 속삭였다. 연충렬 말대로 규서는 그날 밤 명화라는 여자에게 총각 딱지를 떼입고 말았다. 그런데 단 하룻밤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불이 나듯 화끈거리고 요도 끝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농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충렬이 놀라 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가 성병이라고 했다. 여자와 성관계를 한 탓이라는 것이었다. 규서는 그때서야 그녀를 떠올렸다. 그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몸이 그 지경이 되자 그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만날 자신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 탓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그녀가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다. 꽃처럼 웃던 얼굴이 이제는 더러운 벌레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의사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혈육을 남길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형님 규준이 비명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만만치 않은 치료비를 연충렬에게 의지했다. 일주일 치료비가 가난한 독립운동가들 한 달 생활비였고 연충렬은 어렵지 않게 치료비를 대주었다. 그러던 차에 연충렬이 규서에게 우당 선생님이 요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했다. 규서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병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대준 연충렬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믿는 탓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충렬이 대준 치료비가 옥관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충렬이 옥관빈과 이용노의 사주를 받아 회영이 상해로 온 후 계속 회영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쯤에서 만주로 가기 전날 회영이 집으로 인사차 왔을 때 연충렬과 함께 모든 것을 엿듣고 옥관빈에게 말해준 것이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동지들이 경악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짐작했던 대로 회영이 일본 놈들에게 붙잡힌 것이 사실이고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충신의 가문에서 역적이 나고 효자 가문에서 폐륜이 난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당하자 참혹했다. 유자명, 백정기, 엄영순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두 피체되어 일경에게 고문을 받아보았고 감옥살이를 해본 경험자들이었으므로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선했다. 그러나 숙부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기로 나와 약조를 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숙부님 마음을 돌려 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규서가 회영의 신변에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동지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것도 연충렬의 말이었고 규서는 그의 말을 믿고 있었다. 그러자 백정기가 규서의 입을 후려치며 분노했다. 에라이 못난 것, 어디서 그따위 입을 놀리느냐. 우당 선생님이 일본에게 귀화를 할 뿐이더냐. 그분은 목숨을 10개라도 다 내놓은 분인 줄 정녕 몰랐더란 말이냐.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어요. 엄영순이 독촉하고 나서자 동지들이 연충렬을 규서 옆으로 끌고 와 목에 줄을 건 다음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 기회를 주었다. 조국과 우당 선생님 앞에 사죄하고 가거라. 우당 선생님께는 죽어도 죄를 씻지 못할 것이지만 조국이 우리에게 뭘 해주었소? 옥관빈 사장님과 이용노 그 두 분 말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어. 모든 것을 체념한 연충렬이 동지들을 빤히 보며 항의했다. 놈들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 일본 천하가 될 거라 했소. 싫든 좋든 조선과 일본은 이와 잇몸이라 했소. 그러니 이제는 일본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고 했소. 독립운동이 오히려 나라를 힘들게 한다고 했소. 일본을 배척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돕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 했단 말이오. 연충렬은 동지들을 조롱하듯이 말했다. 너를 조국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동지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강력한 다물단의 규칙대로 이를 집행했다. 줄을 잡아챘다. 연충렬이 비스듬히 땅으로 누우며 몸부림쳤지만 곧 잠잠해지고 말았다. 다음은 규서 차례였다. 규서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동지들은 조금 머뭇거린 끝에 규서에게 줄을 던져주며 스스로 목을 매도록 명령했다. 너는
네 손으로 목을 매거라. 이것이 너에게 베풀어준 조국의 배려다. 그것은 다물단의 규칙을 위반한 사례였다. 지금까지 다물단에서는 밀정으로 확인되면 즉시 처형하는 것이 엄정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규서는 독립운동 시작의 정점에 있는 이석영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다. 그의 말대로 규서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항복 십손의 혈손이 끊어지고 말 것이었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증스러운 것. 내가 조국과 천륜을 버리고도 어찌 태연하게 우당 선생님의 아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란 말이냐. 올 수 있더란 말이냐. 규서는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동지들이 유자명에게 규정대로 처단할 것을 독촉했다. 그때 규서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규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돌변하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숙부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소.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싶었어. 선생님들도 말했듯이 나의 부친께서는 조선 갑부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쏟아붓고 중국 천하 상거지가 되었어.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알아주기는커녕 우릴 비웃고 있어.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오. 억수 같은 피가 그의 얼굴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유자명이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규서야, 하필이면 네가 왜... 유자명은 울면서 규서의 집행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선언했다. 동지들이 규서를 교실로 끌고 가 포박하여 가두었다. 여순 감옥에서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후쿠다는 피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총독부의 차선책을 선택했다. 내 할아버지에 이어 나의 자존심까지, 아니 우리 대일본 제국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다니. 나도 마지막으로 밀고자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인정상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충성스러운 밀고자의 이름을 대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밀고자는 없다. 어서 뜻대로 하라 했느니라. 그 말도 일리는 있지. 그동안 그런 충성스러운 밀고자가 있었더라면 영감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 자, 마음이나 단단히 먹어두시오. 후쿠다는 몽둥이로 제 손바닥을 탁탁 치며 먹이를 긴장시키는 맹수처럼 회영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러더니 획 몸을 돌려 먹잇감을 향해 도전하듯 매몰차게 입을 열었다. 바로 당신 조카 이규서와 그의 절친한 벗 연충렬. 회영은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들에겐 밥과 여자가 필요했소. 그들의 조국은 그들에게 밥과 여자를 주지 못한 탓이오. 한창 펄떡이는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게 버려둔다는 건 자연 법칙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오. 후쿠다의 잔인한 목소리가 전기 고문을 받는 것처럼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건 후쿠다가 퍼붓는 몽둥이 세례보다 1000배나 더 무서운 고문이었다. 그동안 혁명투사들을 무수히 때려잡았지만 당신같이 용이 주도한 인물은 처음이요. 이번에도 젊은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젊은이들의 현명한 판단에 우리 일본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소. 핫핫핫. 후쿠다가 최후의 몽둥이를 휘둘렀다. 회영은 조국에 대하여 마지막 예를 갖추기 시작했다. 조국에 대한 마지막 예는 그런 것이었다. 아직 조국이 슬픈데 혁명가의 최후가 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명문가로서 형제들의 선택은 당연하며 조국을 지키지 못한 것을 끝까지 미안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조선의 명족이군. 후쿠다가 부지불식간에 독백하며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역류하던 피가 목에서 쿨럭거렸다.
숨이 막혔다. 터지기를 반복했다. 정녕 죽음이 임박한 모양이었다. 형님, 그의 입에서 형님이라는 마지막 말이 터졌다. 영하 40도 추위를 가르며 만주벌판을 달리던 36대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왔다.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택할 것이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회영은 있는 힘을 다하여 평생 가슴에 묻어온 철칙을 내기 시작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바가 있고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다 죽는다면 그 또한 행복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의롭게 죽을 곳을 찾았나니. 청년 시절 조국의 고뇌를 안고 자주 오르던 남산이 보였다. 때마침 해가 지고 있었고 산봉우리에 걸친 해가 찬란한 빛을 쏘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종마고우 이상설과 함께 남산에 올라 바라보았던 바로 그 햇살이었다. 여전히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회영은 그때처럼 사람의 최후도 저렇게 아름다워야 하는데 라고 독백하며 한복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22년 동안 중국 땅에서 입었던 칙칙한 중국 옷 대포를 벗어버리고 연보라색 바지에 흰색 저고리를 입고 청색 마고자를 입었다. 마지막에는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 황금색 술을 메었다. 회영은 망명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오색 찬란한 조선식 한복을 갈아입고 급히 고향 땅 서울로 날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동관서 순영 누이집 안에 은숙이 거처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성큼 들어섰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다. 세상에 청아한 풍채가 과히 신선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딜 가시는지요? 이곳에서 사명이 끝났으니 이제 다른 신지로 가야 하오. 저도 함께 가렵니다. 영구는 갈 수 없는 곳이요. 이젠 저도 함께 하렵니다. 영감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렵니다. 그건 아니되오. 외영은 그렇게 아내를 만나고는 다시 방을 나와 어디론가 황망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은숙이 함께 가겠다고 소리치다 잠에서 깨어났다. 회영이 사라진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밖은 눈보라가 날리는 캄캄하고 아득한 밤중이었다. 아내를 만난 회영은 이번에는 서경을 만나러 갔다. 황포강을 건너 도방집 방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자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는 형님 앞에 절을 올렸다. 우당 어찌하여 이제야 온단 말이냐. 날마다 학수고대 기다렸느니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잘 차려입으니 웬일이냐. 해방이라도 맞이 안 게냐. 형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함께 살자꾸나. 다시 신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님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또 가려느냐? 회영은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서경은 우당 우당 외치며 잠에서 깨었다. 길가로 나와 어둠 속을 더듬었지만 아득한 허공뿐이었다. 31장은 여기까지입니다.